박근혜 대통령이 다자 외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국내 현안에 이제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가 예산 소위를 본격 가동하고 예산 전쟁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론의 정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주 대통령 지지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외교 행보를 하면서 한 3%포인트가량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지난주에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0.4%포인트 오른 49.1%, 예상보다는 적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하락한 43.8%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상승은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일단 뭐 국내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 국민연금 문제나 그 무상복지, 무상보육 등의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FTA 문제 타결과 관련해서는 2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는 기대치가 좀 높아져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림업 계층에서 피해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일부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뭐 에이펙에 많은 뭐 한일, 한중, 물론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나름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해외 순방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요인들이, 현상들이 국내에서 매우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점들이 부정평가를 부각시키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매우 높게 상승시키는 데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5.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는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그리고 무상복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나서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무상보육이냐 또 무상급식이냐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상 보육 문제가 원래 공약이었었고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일단 뭐 여론도 여야 분위기에 따라서 팽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가 앞으로 그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안전처장 임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항상 인사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악재로 작용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임명한 즉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낙마하거나 아니면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국가안전처장은 당연히 이제 새로 임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와 함께 좀 소폭이나마 아니면 중폭이라도 개각이 좀 얘기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인사는 대통령이 서두를 수 있지만 자칫 또 대규모의 또는 중폭 규모의 개각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또 대통령의 지금 공약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경우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사들을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서둘러서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 살펴보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만회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야금야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7주 연속 상승을 해서 23.2%를 기록했고요. 새누리당은 0.8%포인트 오른 43.5%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격차는 20%가량 나는데 새누리당은 그 전에 5주 연속 빠졌다가 최근에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한 거고요.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주에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논란이 있었죠. 20대에서 4%포인트가량이나 오른 23.1에서 27%까지 오른 그런 양상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대략 1%포인트가량씩 올랐습니다. 다만 50대에서는 이런 지금 공짜 주택이라는 여당의 공격에 어떤 그 재원 마련과 관련된 걱정 때문인지 50대에서는 1%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당 지지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근거 마련과 관련된 여야 공방에 따라서 지지율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당대표 선출도 있고 그러면 컨벤션 효과까지 네. 기대를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예산 심사 놓고 뭐 사자방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지금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윤권 원내대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예산안 심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자방에 대한 국민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이 4대강 그리고 자원 외교에 대해서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사용된 데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질타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권에서 새누리당에서 해명이 없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은 짧게 3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의 국정 이행은 계속돼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서 또 이 무상 복지 이 부분에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 어떤 이 재원의 형편을 따져서 돈이 된다면 되는 단계별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또 형성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자방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살피고 되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여론 3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소유와 관련해서 그 여당 내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남에 예산 폭탄을 줄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래서 당선이 됐던 이정현 의원이 예산 소유에서 빠지고 강원도 출신이죠. 김진태 의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강원도 배려 차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강원도지사는 결국에는 야당에 빼앗겼죠. 이정현 의원에 의해서 이제 호남 민심이 많이 호전이 됐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지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이번 조치로 인해서 호남에서의 예산이 실제로 뭐 기대했던 것보다 오르지 못한다면 호남 민심이 좀 우려가 되고요. 반면에 강원도에서는 물론 오랜만에 지금 의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강원도 예산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근데 워낙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 텃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고려한다면 호남에서 혹시 지지율이 좀 빠진다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그 18대 국회 때도요. 그때는 이정현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비례대표 의원이었을 때도 사실 호남 예산 많이 챙겨줬어요. 네, 뭐 기자들도 그렇죠. 많이 알 정도로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고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이정현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결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역의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또는 쪽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이 반영된 그런 어떤 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호남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이것이 자칫 호남 이정현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선심성 예산 또는 쪽지 예산에 대해서 수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른 지역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과거 국회 예산처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연중 상시적으로 또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모니터링 의견도 상당히 참조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서는 더욱더 첨예해졌거든요. 민감해졌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정현 의원이 너무 부각된 것을 좀 우려한 그런 새누리당의 결정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기 대권 주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지지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최근 들어서 한 2주 연속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신드롬 때문에 1위 자리를 위협받았었죠. 그래서 2주 연속 빠졌다가 이번 주에는 0.8%포인트 오른 18.3%로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위, 3위가 바뀌었네요. 문재인, 김무성 의원이 그렇습니다. 바뀌었어요.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13.9%로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말씀하신 대로 한 계단 올라섰고요. 김무성 대표도 오르긴 했습니다. 0.8%포인트 올랐고 개헌 논란 때문에 최근 소강 상태에 있다가 모처럼 이제 반등한 건데
상승폭이 문재인 의원에 비해서 좀 적었죠. 그래서 3위로 지금 한 계단 내려간 상황입니다. 4, 5, 6위도 볼까요? 여기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0.5%포인트 올랐고요. 혁신위원장으로서 계속 언론 보도량이 많죠. 눈에 띄는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예산안 거 1%포인트 오르면서 순위도 올랐습니다. 예. 역시 무상복지, 무상급식의 예. 논란 때문에 지금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듯 보입니다. 순위도 상승했고 지지율도 7.4%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많이 웃고 있네요, 사진에. 차기 대선 주자 이번 주 조사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상당히 1, 2위 후보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김무성 당대표가 이 불과 3, 4주 전만 하더라도 여야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당내의 갈등 또는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맞서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인 반면에 최근 이 무상복지,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국적인 이슈를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단체장으로서 중앙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전면에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지난 한 주 동안 뭐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이슈 파이팅만큼은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분명히 대권에 도전할 의사는 있을 거예요. 본인은 아직 뭐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자, 그렇다면 저렇게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뭐 현안 있을 때 좌고우면 안 하고 본인 생각 그냥 얘기해버리는, 표현 죄송합니다. 홍 지사님께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이 지지율 상승해서 뭔가 이제 그 역작용을 한번 받을 것도 같아요. 이런 행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지사가 사실 그동안에 저격수 이미지가 더 강했죠. 예. 특히 야당 지지층에서는 반감이 있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일단 홍준표 지사가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당내에서 그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지금 견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듯 보이는 상황이고,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김무성 대표한테 또 견제를 받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운신의 폭이 가장 넓은 분이 홍준표 지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홍 지사가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분만, 뭐 두 분 더 얘기하죠. 일단 또 한 분이 김문수 전 당 혁신위원장인데, 그 지난번에 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뭐 한번 제대로 해보자 했다가 의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의원들한테 망신을 당했는데 대권 지지율에서는 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로 중요한 하나의 어떤 당 내의 영향력과 대국민 여론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혁신안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혁신적 이미지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가장 김문수 전 지사의 취약한 점은 바로 이 당내의 결집력, 영향력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은 취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미지가 되려 국민들에게는 보다 더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후보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내의 영향력을 얼만큼 확대할지가 향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레이스에 과연 뛰어들 것이냐, 뛰어들지 않을 것이냐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모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아예 안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나가는 게 당권 대권 분리, 뭐 박 전 의원도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당권 대권 분리론을 지금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에 나갈 분이 그 당대표에 출마를 할까요, 이번에? 당권 대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당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측의 얘기는 당대표 하면은 원래 내상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가 낙마하는 경우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직도 대선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표를 맡았다가 큰 내상으로 완전히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그랬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실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대표를 맡았을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지금 많은 그 모니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맡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 할 수도 할 그럼에도 수도 없는. 불구하고 뭔가 입장 표명은 당권과 관련된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지지율을 못 벗어나는 것이 이 친노 개파가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당권을 통해서 충분히 당의 혁신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책임론에도 봉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맡는 것에 대해서 외면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가죠. 여론의 흐름을 읽고 있는 여론의 정석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